이제 그만 비켜줄 때도 됐죠?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아니었지만 그날 며느리 지연이 입가에 걸린 웃음에는 분명 그렇게 적혀 있었다. 골목 끝까지 들릴 만큼 쾌활한 목소리로 어머니 모셨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쉬지 않고 내 물건들을 마당으로 던져내고 있었다. 검은 상복자락을 손으로 한번 쓸어내리고 나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경북 포항에 있는 친정에서 막 장례를 치르고 KTX를 타고 올라와 택시를 겨우 잡아탄 다음에야 도착한 집 앞이었다. 현관문 앞 작은 마당이 눈에 들어온 순간 나는 한순간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마당 가득 어지럽게 쌓인 상자들, 이불, 옷가지, 책, 액자들이 뒤섞여 있었다. 비닐봉지에 쑤셔 넣어져 있는 내 겨울 외투, 아버지가 살아생전 쓰시던 담뱃갑을 넣어두었던 나무 상자, 시집 올 때 친정 엄마가 챙겨준 놋그릇 세트, 손주들 돌잔치 사진이 들어있던 액자들까지 모두 마당으로 쫓겨나 있었다. 지연은 고무장갑을 끼고 트레이닝복 바지에 머리를 질끈 묶은 채로 마치 이사업체 직원처럼 능숙하게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낡은 나무 장롱의 서랍이었다. 서랍이 통째로 뽑혀나와 뒤집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내가 평생 동안 적어내려온 일기장들이 쏟아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흙 묻은 일기장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페이지 사이로 오래전에 끼워두었던 남편 종수의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젊었을 때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찍었던 사진이었다. 그 사진의 모서리는 비에 젖었다가 말라 굳은 듯 구부러져 있었다. 어머님, 왔으면 한마디라도 하지 그랬어요. 나 혼자 죽는 줄 알았네. 지연이 장갑을 벗으면서 나를 향해 돌아섰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상쾌해 보였다. 이게 다 뭐냐? 내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은 그 한마디였다. 보면 모르세요 정말. 대청소요 대청소. 어머님 혼자 이렇게 많은 집 안고 사는 거 이제 그만 정리할 때 됐잖아요. 포항까지 다녀오시는 동안 제가 싹 한번 비워보자고. 지연은 발끝으로 상자 하나를 툭 건드리며 웃었다. 이불도 오래된 건 냄새나고 옷장도 꽉꽉 차있고 안 쓰는 그릇도 너무 많고 요즘 누가 이렇게 살아요? 조금만 정리하면 훨씬 숨쉬기 편해질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당을 둘러봤다. 구석에는 종수가 살아있을 때 함께 고른 단단한 참나무 책상이 거의 드러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책상 서랍 틈 사이로 우리가 나눠 가진 통장들이 들어있던 봉투도 비스듬히 튀어나와 있었다. 내 방 서랍은 왜 건드렸냐? 어머님 방도 언젠가는 정리해야죠.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갑자기 어디 쓰러지거나 하면 우리가 다 알아야 하잖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 제가 미리 좀 보고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연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다. 그러나 그 속에 깔린 강연함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내 물건, 내 방, 내 서랍이라는 감각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희미해져 버린 모양이었다. 민수는 어디 있냐? 나는 아들 이름을 입에 올렸다. 회사요. 요즘 바쁜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형님 장례 때문에 휴가도 썼고 그래서 제가 대신 정리하는 거죠. 민수 오빠도 다 알고 있어요. 저보고 알아서 하래요. 민수도 알고 있다. 그러면 이 광경이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뜨며 심호흡을 했다.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목까지 차올랐지만 여기서 붙잡고 늘어져 봐야 얻을 수 있는 건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같은 아들의 한숨뿐일 것이다. 나는 말없이 돌아섰다. 마당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작은 현관 앞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섰다. 익숙한 철제 손잡이를 잡고 신발을 벗으며 내 발바닥에 닿는 현관 타일의 차가움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거실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다. 벽 쪽에 붙어있던 작은 진열장이 사라져 있었고 창가에 놓아둔던 화분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텔레비전은 벽걸이로 바뀐 지 오래지만 그 아래에 있던 서랍장마저 없어지니 마치 모델하우스 안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이 집에서 나는 어느새 손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부엌으로 들어가자 싱크대 위에 쌓여있는 봉투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은행, 카드사, 구청, 병원 이름이 찍힌 우편들이 모두 뜯겨져 있었다. 뜯을 때 생긴 듯한 거친 찢김이 봉투마다 남아있었다. 내 이름으로 온 우편들이다. 식탁 끝에 놓아둔 작은 메모장과 볼펜을 집어들었다. 나는 오른쪽 맨 끝에 조그맣게 날짜를 적고 그 아래 시간을 적었다. 마음속에서 아무 감정도 곁들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딱 있었던 사실만 간단히 적었다.
마당에 내 물건 대량으로 나와 있음. 며느리 대청소라 함. 내 우편물 여러 개 이미 개봉되어 식탁 위에 있음. 글씨를 쓰자 손이 조금 덜 떨렸다. 노트를 한 장 넘겨 이전 페이지에 적힌 내용들을 흘깃봤다. 병원 예약일, 혈압 수치, 김장한 날짜 같은 평범한 기록들 사이에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며느리에 대한 메모들이 끼어 있었다. 며느리, 내 도장 어디 있는지 물어봄. 이유 설명 안 함. 가스비 자동이체로 바꾸자고 계속 말함. 통장 맡겨달라고 함. 거절함. 그때마다 나는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걸까? 요즘 세대는 다 이렇게 사나? 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오늘 마당의 그 장면은 더 이상 마음속에서만 넘길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선 듯했다. 전화기 옆 벽에 붙어 있는 명함 하나를 떼어내려 자세히 보았다. 법무법인 한강, 변호사 이정훈. 남편 종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상속 문제와 집 등기 이전을 도와준 변호사였다. 우리는 보험이나 은행 같은 데 가서도 늘 어버버 하곤 했지만 이 변호사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당시에는 그가 하는 말에 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직한 태도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망설임이 길진 않았다. 나는 바로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뒤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법무법인 한강입니다. 예, 저 혹시 이정은 변호사님 계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예전에 남편 김종수 상속대. 아, 김 여사님이시군요. 잠시만요. 바꿔드릴게요. 짧은 대기음 뒤에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그런데 지금 집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방금 마당에서 본 장면과 개봉된 우편 봉투들,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온 몇 가지 행동들을 설명했다. 감정을 섞지 않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어느 순간 떨렸는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끊고 천천히 숨을 고르듯 말했다. 일단 김 여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먼저 확인해 봅시다. 지금 사시는 집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는 김 여사님 한 분으로 되어 있죠? 그때 그렇게 정리했으니까요. 네, 그건 변호사님이 해주신 거니까 저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김 여사님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어고서는 아무리 며느리님이 발빠르게 움직이신다고 해도 집을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집안에 있는 가구나 물건들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김 여사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중에 집을 팔기 위한 사전 정리였다면 의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언제나 그렇듯이 일정한 속도로 이뤄졌다. 나는 그의 말을 따라가려고 애쓰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지금 김 여사님이 하셔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방금 하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 기록을 남기세요. 사진 많이 찍으시고 날짜와 시간, 며느리님이 하신 말씀 같은 것도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절대로 아무 소리 내도 도장 찍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보기 전에는 무조건 보류입니다. 멸치 사달라고 준 것처럼 슬쩍 도장 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자 변호사도 가볍게 웃었다. 그럴 수도 있죠. 김 여사님이 그렇게 농담하시는 거 보니 아직 기운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한번 나오실 수 있으세요? 등기부등본 다시 떼서 같이 보고 혹시 다른 움직임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죠. 며느리님이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고요. 통화를 끊으니까 머리가 조금 맑아졌다. 아직 본격적인 싸움은 시작도 아니 되었지만 그래도 한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숨을 쉴 구멍이 생긴 것 같았다. 저녁 무렵에 직장에서 돌아온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신발을 벗는 모습이
어릴 때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를 부르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나는 잠시 그 착각에 빠졌다가 마당에 쌓인 상자들을 보고 멈춰선 그의 표정을 보고 현실로 돌아왔다. 이게 다 뭐야, 지연아?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지연은 기다졌다는 듯이 대답했다. 여보, 지난번에 말했던 거 있잖아. 어머님 짐 정리 좀 해야 된다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제가 오늘 싹 시작했지. 엄마 지금 서운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 민수는 잠시 나와 지연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치우는 거잖아. 요즘 집 정리하는 프로그램도 많다던데. 그런 거 보면 다들 버리고 사는 게 답이라더라. 지연이도 고생하면서 하는 건데 너무 화내지 말고. 나는 그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밥은 먹었니? 같은 다른 말로 화제를 돌릴 수도 있었지만 애써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손이 저절로 반찬통을 열고 밥을 퍼고 국을 덜어냈다. 몸은 익숙한 대로 움직이는데 머리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져서야 나는 겨우 잠이 들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꼭두새벽 공기는 아직 겨울의 차가움을 버리지 못한 듯했고 거실 온돌이 데워지기도 전이라 발바닥이 시렸다. 나는 습관처럼 커튼을 조금 열어 바깥을 내다봤다. 아직도 마당 구석에 서 있는 낯설게 된 내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날 오전 나는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 종로에 있는 한 건물로 향했다. 법무법인 한강이 있는 빌딩이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섰다. 사무실 특유의 카펫 냄새와 프린터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다. 김 여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정훈 변호사는 내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주며 말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처음 보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변호사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 여사님. 얘기는 대략 들었어요. 요즘 이런 비슷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박 변호사는 슬쩍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나는 준비해간 봉투를 꺼내 식탁 사진, 윗집 창문에서 몰래 찍은 마당 사진, 내가 적어둔 노트의 복사본들을 꺼내 보여주었다. 일단 잘하셨어요.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박 변호사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보았다. 내 글씨가 적힌 노트 복사본을 따라가며 입술을 달싹이기도 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며느님이 우편물을 마음대로 개봉한 것도 엄밀히 말하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그걸고 당장 고소를 하고 어쩌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큰 재산인 집부터 지키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작은 일들도 함께 다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집은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박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집 등기부를 다시 떼어봤는데 현재 소유자는 김 여사님 한 분입니다. 근저당도 없고요.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몰래 매매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려면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들고 다니며 서류를 위조해야 하는데 그건 웬만한 사람은 엄두도 못 냅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미리 집을 보여준 사실 등은 나중에라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정리해서 하나씩 잡아두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뭘 해야 하죠? 여기서부터는 김 여사님이 아주 잘하는 일일 거예요.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적는 것.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는 것. 힘들겠지만 최대한 평소와 같이 행동하시고요. 겉으로는 그래 너희 말도 일리가 있겠지 정도로 받아주시고 속으로는 언제든지 들이밀 수 있는 증거를 차곡차곡 쌓는 거죠. 박 변호사의 말투는 이상할 만큼 나를 안심시켰다. 그날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생각했다. 결국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이런 낯선 이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우연히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던 소리 때문에 나는 거실로 나갔다가 지연의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되었다. 식탁 위에 열린 채로 놓여있던 화면에는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와 함께 이메일 창이 겹쳐 떠 있었다. 제목 중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김순작댁 단독주택 매매 관련. 머릿속에서 뭔가 싸한 느낌이 스쳤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지연과 아이들은 아직 동네 어린이집 축제에 가 있는 모양이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움직여 그 이메일을 클릭했다.
한빛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이름의 중개업자가 보낸 이메일이었다. 내용에는 지난번 사모님과 나눈 이야기 정리드립니다. 라는 문장이 첫 줄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우리 집 주소와 함께 예상 매매가, 리모델링 비용, 전세 임대 가능성 같은 항목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지연이 보낸 답장이 인용되어 있었다. 어머니께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어요. 연세도 있고 요즘 많이 깜빡깜빡 하셔서요.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남편이 상속받을 거고 저희가 계속 모실 거니까 지금부터 제가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비면 바로 계약할 수 있게 준비만 해주세요. 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본 채 얼어붙어 있었다. 머릿속이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증거구나.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일부러 느리게 움직였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여러 장 찍고 메일 내용을 내 이메일로 포워딩했다. 프린터로 몇 장 인쇄도 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노트북 화면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떴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종로로 가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프린트한 이메일을 내밀자 박 변호사의 얼굴에는 놀람보다는 역시나 하는 표정이 어렸다. 이 정도면 서울가정법원에 가사 비송 사건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민사 쪽에서 집을 지키는 게 우선이니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부터 신청합시다. 집을 팔려면 결국 등기를 옮겨야 하는데 그걸 아예 못하게 막아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는데 내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아직도 며느리와 법원, 변호사라는 단어들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김 여사님, 이건 벌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선을 그어두는 거예요.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다라는 표시를 해두는 것뿐이죠.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요. 며칠 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과 각종 서류를 떼고 박 변호사와 함께 법원 접수 창구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담당 직원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겨보며 보정명령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라고만 말했다. 법원이라는 공간은 누가 억울하고 누가 잘못했는지보다는 서류가 제대로 작성됐는지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신문기일이 잡혔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전, 나는 박 변호사와 함께 법원 안 작은 신문실로 들어갔다. 긴 책상 가운데에는 판사가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나와 박 변호사, 오른쪽에는 지연과 그녀의 변호사가 앉았다. 민수는 얼굴이 잔뜩 굳은 채 지연 뒤에 서 있었다. 판사는 나이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며 박 변호사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신청인의 대리인 주장하시죠. 박 변호사는 침착하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나갔다. 이 집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매수되었고 남편 사망 후 어떤 과정을 거쳐 내 단독 명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 몇 년간의 동거 과정에서 며느리가 점점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고 결국 내 부재 중에 대량의 가구와 물건을 취어버린 사실과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까지 차례대로 말했다. 판사는 중간중간 나에게도 몇 가지를 물어봤다. 나는 최대한 간단하게 사실만을 말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 이상 가족들 앞에서 쏟아내는 하소연이 아니라 법정 기록으로 남는 문장이 된다는 것을 의식하며 한마디 한마디를 골랐다. 피신청인 측 의견은요? 지연 측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상담 차원이었다. 집안 정리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위한 배려랍고 최근 내가 건망증이 심해지면서 가족으로서 걱정이 되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한 것뿐이다. 라고도 덧붙였다. 그 말이 끝난 뒤 박 변호사는 인쇄된 이메일을 조용히 책상 위로 밀어놓았다. 판사가 그 종이를 집어들고 소리내어 읽었다. 어머니께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어요. 연세도 있고 요즘 많이 깜빡깜빡 하셔서요.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남편이 상속받을 거고 저희가 계속 모실 거니까 지금부터 제가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비면 바로 계약할 수 있게 준비만 해주세요. 판사는 낮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러고는 지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 이메일 본인이 작성한 게 맞습니까? 지연은 얼굴이 붉어진 채로 조용히 대답했다. 네, 제가 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나쁘게 보일 줄은 그냥 당시에는 변명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판사는 더 묻지 않고 서류 더미를 한번 정리하더니 결정문 초안을 앞에 두고 몇 줄 적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양쪽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재산인 주택에 대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부재 중에 상당한 양의 가재 도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처분하려 한 사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주택 매매를 전제로 한 상담을 진행한 사실 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 주택에 대한 처분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러나 그 한 줄 한 줄이 내 귀에는 무게 있게 떨어졌다. 이에 본 법원은 신청인의 승낙 없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명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가재 도구를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순간 어깨에 매달려 있던 보이지 않는 짐이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지는 않았다. 대신 눈을 한번 꼭 감았다가 뜨며 뱃속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신문실 밖 복도에 나오자 법원 특유의 공기가 다시 느껴졌다. 사람들의 목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구두 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판사의 마지막 말만이 오래 맴돌았다. 김순자 승낙 없이는. 오랜만에 내 이름이 내 삶의 앞에 제대로 붙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곳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지연이 치운 줄 알았던 그 화분 중 몇 개는 내가 몰래 뒤뜰에 옮겨두었었다. 그곳에서 작은 싹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새로 나온 연두빛 잎을 손등으로 살짝 건드렸다. 부드럽고 아직 연약했다. 그렇지만 확실히 자기 자리를 찾아 올라오고 있었다. 며칠 후 지연은 큰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갔다. 친정에 가서 좀 머리 식히고 올게요. 라는 말과 함께였다. 민수는 복잡한 얼굴로 지연의 짐을 차까지 옮겨줬다. 그 모습을 창틀 너머로 바라보면서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게 진짜 끝인지 아니면 다른 시작인지는 아직 몰랐다. 지연이 떠난 뒤 집안은 조용해졌다. 아이들이 없는 낮 시간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한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이 집이 원래 어떤 냄새였는지를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며느리가 바꿔놓았던 커튼을 다시 내렸다가 예전에 쓰던 하얀 레이스 커튼을 꺼내 달았다. 싱크대 위에는 다시 내 손에 익숙한 양념통들을 줄 세웠다. 지금까지는 방해가 될까봐 손대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 방식대로 되돌려 놓았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내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책은 읽는 척하면서도 그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의 걸음소리로 누군지 알고 있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그래, 들어와 앉아라. 민수는 방 안에 들어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방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옷장 위에 놓인 선풍기, 바닥에 깔린 이불까지 새삼스럽게 관찰하는 모습이었다. 엄마, 그가 입을 열었다. 나, 미안해. 그 말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기도 했다. 말 한마디로 변하지 않을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안한 줄은 알았냐? 내 입에서는 생각보다 부드러운 말이 나왔다. 약간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투였다. 처음에는 그냥 지연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았어. 엄마도 나이 들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서류 같은 거 헷갈려하고. 그래서 그래, 요즘 젊은 사람 방식으로 하는 게 낫겠지 싶었지. 엄마가 자꾸 반대하는 건 그냥 고집이라고 생각했고. 민수는 손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이었다. 근데 법원에서 며칠 전에 판사 얘기 듣는데 엄마가 거기 앉아있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 엄마가 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내가 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못 봤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 나 진짜 바보 같았던 것 같아. 그의 눈가가 빨개졌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말을 그에게 쏟아붓고 싶었는지 알면서도 모두 꾹 눌러 담았다. 민수야! 나는 천천히 말을 골랐다. 사람이 서로 믿고 사는 건 좋은 일이야. 엄마도 내 아버지도 평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 근데 믿는다고 해서 눈을 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야. 누구 말이든 심지어 가족 말이라도 밑바닥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잊지 마. 엄마도 나도 우리 둘 다 그걸 늦게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앞으로 잘하면 돼.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 낸 것만으로도 엄마는 고맙게 생각한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의 어깨가 조금 더 처진 것 같았다. 동시에 그 어깨가 조금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꿈에서 종수가 나타났다. 그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밥상을 함께 마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계절이 한 번 더 바뀌고 마당의 감나무에 작은 감이 맺히기 시작했다. 집안 공기에는 어느새 다시 된장국과 볶음김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매주 토요일이면 시장에 나가 멸치와 두부, 시금치 같은 장볼거리를 사왔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지만 내 마음가짐은 전과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가끔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있으면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옆에 와 앉아 수다를 떨곤 했다. 그러다 보면 늘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쯤은 나온다. 며느리가 통장을 달라고 하네.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네. 젊은 사람들 말 믿고 맡겨도 되나 몰라? 우리 집도 그래. 아들이 자꾸 연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서 관리하자고 하는데 그게 좋을지 나쁠지 나도 모르겠어. 그럴 때면 나는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조금 꺼내준다. 누가 공감을 해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라도 말해두고 싶어서. 나는 그냥 처음부터 변호사랑 같이 봤어. 뭐든 다 맡기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가족이든 아니든 돈이나 집 같은 큰 건 제3자랑 같이 확인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그러면 3대는 에이 무슨 변호사까지 하며 손을 내줬다가도 조금 지나면 번호 한번 적어줘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하고 메모지를 내민다. 세상은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지만 누군가 먼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혼자 끙끙 앓다가 끝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나는 요즘 밤마다 작은 습관이 하나 생겼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안방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쳐 하루를 한 줄로 정리하는 것이다. 오늘 손주들이 와서 라면 끓여 먹고 갔다. 라면 냄새도 좋았다. 동사무소에서 기초연금 안내 문자 왔다. 꼭 직접 오셔서 확인하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옆집 할머니가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힘이 난다고 했다. 나도 힘이 났다. 이런 별것 아닌 문장들이 쌓여 내 남은 날들을 조금 덜 가볍지 않게 만들어준다. 누군가 나를 억지로 지워버리려고 했던 시간들 위에 나는 다시 하나씩 내 이름으로 된 문장을 얹어가는 중이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올려다보는데 붉게 물든 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달려 있어서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았다. 햇빛을 받아 윤기가 흐르는 그 감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 돈이든 집이든 기억이든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와서 이제 그만 비켜라고 말한다고 해서 순순히 내어주어야 하는 건 아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 싸우라는 말은 아니다. 나는 오늘도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조용히 차를 끓이고 노트를 펼치고 이 집 바닥을 걸어 다닌다. 하지만 누가 내 자리를 뺏으려 손을 뻗어 올 때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해줄 준비는 되어 있다. 여긴 여전히 내 자리야. 너가 언제부터 여기를 내 자리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네 머릿속 얘기고 현실에선 아직 아니야. 그 말을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괜찮다. 나 자신이 알고 있으면 된다. 필요할 때는 판사도 그 말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세상이 예전보다 조금 덜 두렵지 않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꼭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불을 끄고 이부자리를 편다. 그리고 노트에 오늘의 마지막 한 줄을 적는다. 오늘도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숨을 쉬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끝은 누구 마음대로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모양으로 천천히 닿을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여기서 그대로 내 자리를 지키며 살 것이다.